내가 만드는 즐거운 인생. 2007년에 개봉한 이준익 감독의 즐거운 인생이란 영화가 있다. 이 영화는 한마디로 중년을 이해하기 위한 교과서 같은 영화이다. 그만큼 중년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주제들이 잘 다루어졌다. 이 영화의 줄거리는 20년 전 대학생 시절 화라산이라는 밴드 활동을 하던 네 남자의 이야기다. 밴드 활동에 실패하고 각자 자신의 삶을 찾아 바쁘게 살던 화라산 멤버들은 20년이 지나 중년의 초입에 다다라 실패한 인생으로 다시 만난다. 금융기관에서 월급쟁이로 살다가 해고된 기영은 교사인 아내에게 얹혀 살면서 백수 생활을 하고 있다. 다시 직장을 찾으라는 부인의 채근에 불쌍한 표정에 미소를 흘리면서 살아간다. 공부 잘하는 자식을 둔 성욱은 낮에는 택배로, 밤에는 대리기사로 피곤한 생활을 하고 있으며 그의 부인은 곧 복직이 될 거라는 남편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자식들의 공부에 모든 것을 걸고 살고 있다. 캐나다의 부인과 자식을 보내놓고 기러기 아빠 생활을 하는 혁수는 중고차 판매상을 하면서 번 돈을 모두 캐나다로 보내고 자신은 초라한 매장의 2층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며 산다. 하지만 캐나다로 간 부인은 그곳에서 남자를 만나고 국제전화로 이혼하자는 청천벽력과 같은 통보를 해온다. 그것도 혁수가 부인과 자녀를 만나려고 모든 것을 정리하고 공항에서 탑승수속을 끝낸 후에 말이다. 이들은 화라산의 리더였던 상우의 장례식장에서 삶에 지친 후줄근한 모습으로 만난다. 부인 없이 아들 하나만 상주 노릇을 하고 있는 장례식장에서 이들은 자신의 현재 모습과 과거 활기 있게 화라산처럼 생활하던 모습을 비교해 보면서 끝없는 자기 연민의 감정에 빠져든다. 그러다가 기영이 뜬금없이 다시 화라산을 결성하여 밴드 활동을 하자고 제안한다. 처음에는 실없는 생각이라고 핀잔을 주며 각자 피곤한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갔던 친구들은 계속되는 기영의 설득과 함께 자신들의 현재 삶을 돌아보다가 다시 화라산 밴드를 결성하기로 결심한다. 그리고 리드 보컬을 맡았던 상우의 아들 현준이를 설득해 다시 4인조 밴드 활동을 하면서 삶의 활력을 찾고 즐거운 인생을 산다는 내용이다. 영화는 제일 먼저 중년이라는 시기가 우리 인생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묻고 있다. 일견 철없던 대학 시절을 뒤로하고 이들은 각자 생업에 종사하며 현실에 적응해 간다. 결혼하고 자식을 낳아 키우며 직장에서 승진하고 사업을 하면서 돈을 벌려고 애를 쓴다. 하지만 20여 년간 온갖 젊음과 가정생활을 희생해가며 헌신했던 직장에서는 하나둘씩 해고당하면서 사회에서는 낙오자로 가정에서는 부인에게 무능력한 가장이라는 홀대를 받으며 하루하루 살아간다. 어쩌면 살아간다기보다 견뎌낸다는 표현이 더 맞을 수도 있다. 중년은 초조해지기 시작한다. 이렇게 살고 싶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현실을 무시하고 다르게 살기에는 여건이 만만치 않다. 또 새로운 여건을 만들 만큼의 열정도 더 이상 없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기 연민에 빠진다. 하지만 젊은 시절에 하던 일에서 본의 아니게 밀려나면 이제는 결정하지 않을 수 없다. 가족에게 다시는 복직할 수 없다는 현실을 고백하고 새로운 삶을 찾아가야 한다. 중년에만이 나타나는 이직은 양날의 칼이다. 백세를 바라보는 고령화 시대에 우리 모두는 가능한 한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일을 하며 현직으로 살아야 한다. 아무리 화려했던 과거라 하더라도
전직이 되어버리면 이미 내 것이 아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내 일을 만들어야 한다. 내 일이어야만 내가 하고 싶을 때까지 현직으로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즐거운 인생은 영화다. 중년의 이직이 영화처럼 항상 해피엔딩으로 끝나지는 않는다. 영화는 영화일 뿐이다. 이 영화의 주인공들은 다시 밴드 활동을 하면서 화라산처럼 터질 거야를 외칠 수 있지만 과연 얼마나 많은 중년들이 잃었던 꿈을 다시 찾아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중년기를 맞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처 준비를 하지 못하고 제2의 인생을 시작한다.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실패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 있다. 중년에 새로 시작하는 일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준비를 해야 한다. 먼저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 초조한 마음에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하는 일에 뛰어들었다가는 실패할 확률이 높다. 영화에서도 주인공들이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은 음악이기에 그들이 다시 한번 정열적으로 밴드 활동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이다. 또 하나는 더 이상 자신의 위치가 갑이 아니라 이제는 을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갑의 위치에 있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이 자신의 방침에 따르게 하는 것이다. 잘 나갈 때 자신의 모습을 계속 지키려고 한다면 이직 후에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낮아진다. 을이 된다는 것은 명령을 내리기보다는 명령을 받는 위치에 놓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이 주도권을 쥐고 결정할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갑에서 을로 위치가 바뀐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갑으로서의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과 자긍심을 내려놓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자존심의 사전적 의미는 남에게 굽히지 않고 스스로 품위를 지키는 마음이다. 자긍심은 자기 스스로 자랑하는 마음이다. 자존심의 원천은 다른 사람의 인정이다. 갑의 자존심은 을의 인정을 받을 때 높아진다. 즉 자신의 갑으로서의 지위나 신분을 바탕으로 을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존심을 높이기 위해 갑질을 하게 된다. 자긍심의 원천은 자신으로부터의 인정이다. 자신으로부터 인정을 받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인정에 목을 맬 이유가 없다. 스스로 만족하게 되는 것이다. 자긍심은 자신이 갑인지 을인지 중요하지 않다. 다만 자신이 하는 일을 통한 즐거움과 긍지가 필요할 뿐이다. 자긍심이 높은 사람은 구태여 자존심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을의 위치에서도 즐거울 수 있다. 자기 자신을 믿는 당당한 마음으로 열정을 되살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제2의 인생을 위한 중년의 도전에도 희망과 즐거움이 깃들 수 있다. 즐거운 인생은 결국 자신이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의 내면의 지혜를 구하라. 세상의 모든 소리를 듣는 일의 다음 단계는 우리를 안내하는 우리 안에 더 높은 자아의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펜을 들고 뭐뭐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질문을 던져보자. 그리고 어떤 대답이 나오는지 귀를 기울여보자. 나는 이것을 오비완 케노비 기법이라고 부른다. 그렇다. 영화 스타워즈의 그 오비완이다. 오비완처럼 더 성숙하고 현명한 자아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다. 그 지혜는 놀라울 뿐 아니라
아주 단순하고 직접적일 수도 있다. 우리는 남들의 조언을 따르는데 익숙하다. 타인이 우리보다 더 객관적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조언을 구하는 일이 거의 없다. 우리 자신이 현명할 수 있음을 깨닫지 못했기에 내면의 목소리를 신뢰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자기 안에 높은 지혜를 찾고 그 소리를 들으려면 연습이 필요하다. 기도는 우리가 가려는 길을 확신하도록 돕는다. 저를 보호하고 인도하소서라고 말하며 인도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 또 당신의 뜻을 알게 하시고 실현할 힘을 주소서라고 기도하며 우리가 가려는 길이 신의 뜻과 일치되는 것이라고 믿는다. 신학자 어니스트 홈스가 말했듯 우리는 신의 일부이고 신은 우리의 일부다. 그러니 우리 자신에게 조언을 구하는 건 신의 조언을 구하는 일이기도 하다. 내면의 힘이 성스러운 불꽃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끌어달라고 기도하면 이끌림을 받는다. 모든 기도는 응답을 받는다. 다만 응답 소리가 작아서 주의를 집중해야 할 수 있다. 고요하고 작은 목소리는 우리 모두에게 온다. 때로는 더 크고 분명한 소리일 수도 있다. 듣기를 연습하면 점점 더 잘 듣게 된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달라고 하면 알려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내가 이렇게 질문했다고 하자. 뭐뭐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을 던진 후 내 안의 소리에 조용히 귀를 기울인다. 그리고 들려오는 내용을 받아쓰면 된다. 이 방식을 사용하면 무척 평화로워진다. 내가 처음에 시도했을 때는 아주 강력하고 오래가는 통찰을 얻었다. 그 대화는 다음과 같았다. 나, 전 남편을 여전히 사랑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마음, 그냥 사랑하면 되지. 나, 너무 간단해 보이는데요. 정말 그게 다인가요? 마음, 사랑은 간단한 거야. 나, 여전히 그 사람을 오랫동안 사랑하는 게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음, 사랑은 영원할 뿐 바보 같은 게 아니야. 그냥 받아들여. 그냥 사랑하면 되지와 그냥 받아들여라는 말을 들으면서 나는 그 지혜에 깊이 공감했다. 내 감정과 싸우는 대신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다. 사랑하고 앞으로도 사랑하면 그만이다. 오래갈 줄 알았던 내적 갈등은 예상보다 훨씬 빨리 끝났다. 나는 내 감정을 이해하려 애쓰면서 고통과 혼란을 겪었다. 하지만 더 높은 자아에게 질문을 던진 결과 나의 일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집을 사게 되었을 때도 나는 믿음의 거울 친구들뿐 아니라 더 높은 자의 소리를 듣고자 질문했다. 어떻게 해야 하지? 그러자 그 집이 내 집이야 라는 답이 돌아왔다. 나는 다시 질문했다. 집값을 어떻게 치러야 하는데 다시금 그 집이 내 집이야 라는 답이 나왔다. 나는 내 세무사이자 믿음의 거울인 스코페르쿠에게 확인 겸 물었다. 그러자 그는 놀랍게도 똑같이 말했다. 집값을 치를 수 있어. 그 집이 내 집이야. 그렇게 내면과 외면의 안내로 나는 집을 샀다. 오비안이 인도해 준 것이다. 오비안보다 선한 마녀 글린다를 떠올리는 게 더 편하다는 이들도 있다.
물론 성별은 문제가 아니다. 핵심은 지혜다. 우리는 지혜롭다. 이를 믿기 어려울 때도 많지만 모닝 페이지, 아티스트 데이트, 걷기를 이어가다 보면 자신의 지혜를 더욱 잘 받아들이게 된다. 믿음의 거울과 우리 자신의 소리를 들으며 내면의 현인에게 귀 기울이면 대답이 나온다는 걸 믿게 된다. 모닝 페이지가 하루의 과정을 펼쳐 보인다면 저녁에는 상황 확인을 통해 하루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알아볼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간단하게 시작해보자. 나는 오늘 하루를 잘 보냈나? 많은 경우 고요한 격려의 말이 돌아올 것이다. 잘하고 있어. 괜히 걱정하지 마. 제대로 가는 중이니까. 이렇게 묻고 듣는 것은 문제뿐 아니라 칭찬에도 주의를 기울이도록 한다. 우리는 긍정적이고 정확한 자어간을 만들려 애쓰고 있다. 자신의 목소리를 신뢰하게 되면 불안뿐이었던 내면의 고요가 찾아온다. 내면의 목소리가 나를 더 좋은 상황으로 이끈다는 믿음은 헛되지 않다. 그 목소리를 따르기로 했기 때문에 인도받는 것이다. 들리는 것을 잘 듣고 따르면 자기 신뢰가 습관이 된다. 많은 경우 우리는 부드럽게 행동하라는 목소리를 듣는다. 또는 아무 행동도 하지 말라는 소리가 들릴 때도 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바로 확인하기 위해 검토 질문을 만들어 두었는데 단순한 질문이지만 그 답은 깊이 있는 것일 수 있다. 살면서 어려운 상황에 마주쳤을 때 자신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해 보자. 1.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2. 무엇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3. 무엇을 시도해야 하는가? 4. 무엇을 슬퍼해야 하는가? 5. 무엇을 기뻐해야 하는가? 이 질문들의 답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있다. 질문들은 객관적이다. 괜한 말이 섞이지 않았으며 말투는 사실적이고 건조하기까지 하다. 이 책을 쓰면서도 나는 스스로에게 이 질문들을 던졌다. 그리고 힘이 되는 답을 얻었다. 1.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답. 넌 잘하고 있다. 2. 무엇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답. 사람들에게 나눠줄 지혜가 있다. 3. 무엇을 시도해야 하는가? 답. 처음 떠오르는 생각을 쓰도록 하라. 4. 무엇을 슬퍼해야 하는가? 답. 자신을 의심하면서 낭비하는 시간. 5. 무엇을 기뻐해야 하는가? 답. 이미 6장의 글을 다 썼다는 것. 나는 자신을 신뢰하라는 분명한 목소리를 들었다. 내게 지혜가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도 들었다. 다음 조언은 자신을 의심하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지금까지 해낸 일을 기뻐하라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내 글쓰기를 반쯤 빈잔이 아니라 반쯤 차 있는 잔으로 생각하라는 나 자신을 신뢰하라는 말이었다. 모든 갈등의 원인은 내 안에 있다. 트레이너는 혼자의 힘으로 하지 못하는 것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팔굽혀펴기를 더는 할 수 없을 정도로 지쳐 있을 때 트레이너는 응원과 격려로 한두 개라도 더할 힘을 주지요. 포기하고 싶을 때
한두 개를 더해야 근육이 생기고 힘이 쌓입니다. 몸과 마음이 지쳐 한계에 달했을 때 친구를 찾아야 합니다. 친구에게 힘들다고 이야기할 때 심리적 안정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고통을 함께할 친구가 있다면 한계를 이겨낼 힘이 생기지요. 공감은 지친 누군가의 삶을 일으킬 힘이 있습니다. 인연이 마치 우연처럼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살았을 뿐인데 인연이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인연이 만들어진 이후에 자기 역할이 더 중요해집니다. 잘 가꾸어 갈지, 내버려 둘지, 나쁘게 만들어 버릴지 말이지요. 좋은 인연이 지속되어 우호적인 관계가 유지될 때는 처음 만났던 인연을 감사히 여기지만 자주 다투고 관계가 소원해지면 만난 것을 원망하고 만나지 말았어야 한다고 푸념하게 됩니다. 인연의 시작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지라도 인연의 끝은 내 선택과 의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계를 정리할 때는 예의를 지키고 좋은 기억으로 남게 해주세요. 나를 위해서라도 상대와의 인연을 아름답게 마무리합시다. 사는 게 지치고 힘들 때, 짜증이 나고 화가 날 때, 억울하고 답답할 때, 자존심에 흠이 날 때, 내 이야기를 들어줄 누군가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가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곁에 고통을 함께할 친구가 없다면 자존감이 무너지거나 자기 혐오에 빠져 무척 힘이 들 거예요. 곁에 친구가 있다는 것은 나도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누군가가 힘들 때 그 얘기를 찬찬히 듣고 공감해 보세요. 내 얘기만 하고 친구의 이야기를 진정으로 듣지 않는다면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친구는 없을 것입니다. 맹자는 말했습니다. 남을 예우해도 답례가 없으면 자기의 공경하는 태도를 돌아보고 남을 사랑해도 친해지지 않으면 자기의 인자함을 돌아보고 남을 다스려도 다스려지지 않으면 자기의 지혜를 돌아보라. 누군가와 분쟁이 생겼을 때 자기 생각만을 고수하면 일이 커지지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고려하면 웬만한 문제들은 쉽게 사라지고 다툴 일이 없습니다. 상대방은 나의 거울입니다. 상대방의 표정과 태도를 보면 내가 그를 대하는 방식과 정서가 드러납니다. 남이 나를 무시하거나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을 불평하기 전에 그에게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해주었는지 돌아보기 바랍니다. 모든 갈등과 마찰의 원인은 결국 내 안에 있습니다. 언뜻 봤을 때는 상대에게 있는 것 같지만요. 결국 나의 부정적인 감정과 고집스러운 견해가 갈등을 만들지요. 내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대에게 짜증과 분노를 느낍니다. 가끔은 고집을 버리고 마음을 편하게 가져보세요. 꼭 이래야 한다는 자기 견해를 내려놓을 수 있을 때 대인관계 문제는 대부분 해결됩니다. 상대가 무엇을 어떻게 하든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인생의 겨울에는 자기 자신을 돌봐주세요. 인생의 겨울은 가을을 거두어들이고 봄을 기다리는 때입니다.
살아있던 모든 생명이 정지하고 소멸하며 새로운 탄생을 준비합니다. 나뭇잎은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아 이따금 눈이 쌓이기도 합니다. 여름날 끝을 모르고 뻗어나가던 가지와 잎은 모두 죽은 듯 보입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땅속에 뿌리는 힘을 축적하고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날의 부족함을 성찰하며 봄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연이 이러하듯이 우리의 삶도 그러합니다. 눈앞에 펼쳐진 죽음의 형상에 사로잡혀 비통한 심정으로 침울해 있기에는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소멸하고 다시 태어난다는 사실을 깨닫고 새로운 탄생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의 통찰을 마음 챙김의 지혜라고 합니다. 마음 챙김에는 멈춰보기, 바라보기, 알아차림, 받아들임이 있습니다. 각각의 의미를 이해하고 실천해보면 우리의 삶은 더 깊어지고 현존의 힘은 더욱 충만해질 것입니다. 마치 호흡하며 맑은 공기를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처럼 말이지요. 하던 일을 내려놓고 자신을 살펴보는 멈춰보기를 해보세요. 당신은 계속 달려오느라 자기 자신을 살필 여유가 없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열심히 살아왔을 뿐입니다. 멈춰야 할 때임을 알고 멈추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의 참모습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봄날 따뜻한 햇살에 새순이 돋아나는 것처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무기력을 뚫고 나오는 활기찬 기운처럼 어둠 한가운데서 빛을 내는 참된 나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치열하게 살아가는 가운데 순간순간 알아차림을 해보세요. 바른 방향을 보며 적당한 속도로 가고 있는지, 옆에 있는 사람과 하고 있는 일에 온전히 집중하고 있는지, 과한 욕심으로 본질을 잊은 것은 아닌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를 온전히 수용하는 받아들임을 해보세요. 나보다 나은 사람을 보면서 결핍감을 느끼고 나보다 모자란 사람을 보면서 우월감을 느끼기보다는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받아들임. 삶이 힘들게 느껴지는 인생의 겨울에는 자신의 민낯이 드러납니다. 그 모습을 받아들이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좋든 싫든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세요. 그래, 잘하고 있어. 지금 내 상황에서는 이게 최선이야. 이렇게 한 걸음씩 긍정하다 보면 내가 만족할 만한 어떤 모습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변과 비교할 필요도 없이 그저 온전히 자신의 본래 가치에 집중하세요. 앞으로도 난 괜찮을 거라며 자기 자신을 격려하고 응원하고 칭찬해 주세요. 살아있는 한 희망은 있고 살아있는 존재는 존재하는 의미가 있는 법입니다. 현재 상황을 직시한다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사는 게 힘들고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우리가 고통의 바다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에서 행복이 시작됩니다. 인생의 겨울의 한복판에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인생의 봄이 나타날 준비를 시작합니다. 자기 잘못을 뼈저리게 느끼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족한 자신을 있는 그대로 근본적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완벽할 수 없는 인간 존재의 유한성을 깨닫고 그동안 살아온 삶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다독이며 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잘못과 부족함을 인정하되 존재 자체를 무시하고 무가치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나를 돌보고 사랑하며 돌봐줄 때 인생의 겨울을 견뎌낸 자아가 사르르 녹기 시작합니다. 삶에 의미가 생기며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비로소 인생의 봄이 오는 것입니다.